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되고요. 5월을 정리하면서 6월에는 좀 더 5월보다는 나을지 아니면 힘든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지 SS에서 판단해 가시죠.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5월 달 시초가가 5월 첫 거래일에 2228이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이제 마감을 해보놓고 보니까 하락이었어요. 결국에는. 결론은요? 네, 2200? 2042. 상승이네요. 많이도 올랐네요. 정말 오늘 하루가 다 만회를 해줬군요. 이렇게 되면 하루 오를 때는 50포인트, 내릴 때는 50포인트. 이제 변동성이 큰데 좀 6월에는 변동성이 좀 잦아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발키리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 전문가가 5월 달에 이제 한번 호되게 당해가지고 6월 달도 많이 이제 좀 힘들어질 거,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 10개의 증권사 이 시황을 분석하면서 역으로요. 6월 달 뭐 변동성 오히려 좀 덜 할 것 같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내린 거. 5월 첫 거래일이 2228. 아직 그거 생각하셨던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감 보니까 2142. 그러니까 네. 일단 음봉 네. 마감이었는데 다행히도 5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기지를 확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급등했잖아요. 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순복 주임님이 또 시황 부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에 대한 이슈가 장중에 나와서 나스닥 선물을 좀 이끌었는데 어떤 얘기가 돌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유 있는 뭐 장이 약간 움직이니까 뭐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나요? 뭐 이런 메시지도 좀 돌았는데요. 뭐 독일이 이제 가장 지금 유로존,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문제화되는 게 역시 6월 달에도 이 유로존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거다. 뭐 그리스 디폴트까지 우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오늘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독일에서 그리스 문제의 적극 해결사로 나오면서 유로화가 오히려 장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유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의 상승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중국의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반등에 대해서 아주 우려감도 나타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긴축과 이 부양을 같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런 급등장에 중국발 이런 어떻게 보면 악재가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유로존 위기가 일단락되면은 다시 이제 화살이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 이제 어제 하루 쉬었던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열리면서 이제 유로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한 단계 좀 한숨을 쉬겠다라고 이제 안심하는 반면 지금 이제 죽쓰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히든카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히든카드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미국이 살기 위해서 유로존을 좀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유로존에 살게 되면 지금 미국 자체는 워낙 그 경기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자체 내에서 무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6월 달에 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많은 증권사 예상치는 또 6월 달에 안 좋다라고 봤는데 글쎄 뭐 저의 이야기를 뭐 이 보고서에 쓰진 않겠죠. 대부분 제가 5월 초에다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6월 달에 이 유로존의 무언가 안정감 플러스 미국 정부의 뭔가 히든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6월 증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유로화가 이제 급등 중이에요. 네. 독일이 이제 그리스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고 해결사를 좀 자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달러와 유로화의 또 변동성이 또 크지는 않을까. 또 분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때마침 잘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유로존 문제가 불거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독일이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유로화가 급등한 이유는
이 IMF 관련해서도 그리스의 그 지원과 관련했을 때 프랑스는 그리스의 그 채무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독일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럽연합의 분담금 같은 경우에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로존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쪽이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자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너무 많이 이제 유로존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 좀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그리스의 채무 조정 이제 가능성들이 이제 좀 순탄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쪽으로 좀 시장이 분위기가 쏠리는 모습이고요. 이런 요인들은 계속해서 정책 리스크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이제 유로존 위기는 이제 뭐 독일의 지원 가능성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이순복 주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 둔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물론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차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차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먼저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요. 예. 예. 그 차트상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그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도 의미 있는 지지선인 74선 초반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달러 약세 기조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또한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달러화가 오히려 약세로 보이면은 경제지표 둔화 가능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래왔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런 여건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 추가 유동성 정책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정책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우리가 차트를 좀 미쳐보지 못했지만 그림이 안 나왔네요. 이해가 좀 쉬웠습니다. 네. 동양증권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우신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대내외적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코스피 안에서의 상황만 봤을 때 수급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역시나 시간이 약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달 시작할 때만 해도 장밋빛이었다가 5월 중순에는 또 비관이 득세를 하고 다시 5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상당히 또 급등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그 중간에 변한 것은 심리가 변했고요. 변한 것은 수급이 좀 변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어떤 펀더멘탈은 한 달 만에 어떤 큰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 의한 수급이 상당히 좀 요동을 쳤던 그런 한 달이 바로 5월 달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악재 같은 그런 부분들, 뭐 그리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 회복 지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이 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서 유로와 달러와의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달러가 그동안에 계속 그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촉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물건으로 치면 좋은 물건입니다. 가치가 싼 좋은 물건인데 그 가치가 싼 좋은 물건의 가격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심리에 의해서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5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이러한 기조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 6월 중순 15일 정도가 좀 지나고 나면은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첫 번째 6월 초순에는 어떠한 그 시장에서 어떤 리스크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날 예정돼 있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화산상품 만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6월 초순에는 좀 적은 모습이고요. 6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슬슬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어느 정도 이제 가이던스를 확보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단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매수세를 촉발시키면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반기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털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책이 최소한의 흐름이 지금 현재 보합장 형태로서 2100선을 중심에 두고 등락, 그리고 최상의 선택이 2200선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6월 말경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이것까지가 앞으로의 봐야 될 그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6월의 가이던스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제시를 한 가지씩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업종의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금 좀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차화정, 오늘 3가지 업종 다 괜찮았습니다만 이 매기들이 좀 전 업종으로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화학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화학은 어제 정재훈 대리님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27일 날 그 대만 정부가 포모사의 설비를 가동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화재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요인으로 이제 그 포모사에서 생산되고 있던 EG나 VCM 이런 EG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에스테르의 원료고요. VCM 같은 경우는 이제 PVC의 원료입니다. 이렇게 화학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런 설비들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수혜주들이 이제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EG 같은 경우는 호남 석유가 국내 EG 생산의 80%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VCM 같은 경우도 LG화학이라던가 하나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언론이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부타디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역내 이제 원료 공급이 계속 타이트해지면서 이렇게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화학 제품들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화학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적 기대감이 사실 1분기 때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2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도 좋았고 또 독일의 이 원전 폐쇄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 화학 그 안에서도 태양광이 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수혜가 더 계속 이어질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글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신규 원전은 다 폐쇄하겠다라는 이슈가 이미 한 3월달, 그러니까 한 4월달 정도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가에 관련되든 원전에 관련되든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혜림 앵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올라가는 업종들이 전 업종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특정 업종만 확산된다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조정장을 딛고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계속 자문사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자문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물타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기회를 삼아서 혹시 포트를 바꾸지 않을까 분명히 바꿀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아무리 달러가 강세건 약세건 간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이제는 무언가 이 랩 상품, 자문사 이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 포트에 대한 종목을 앞으로 좀 심중히 보여서 어떤 포트가 우리 얼마 전에 호남석유라든가 이런 어떤 SDI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자문사가 팔았다 해서 빠졌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6월달 증시에는 외국인들의 손보다는 국내 기관이나 이런 자문사에 대한 힘에 의해서 좀 종목별로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기관들의 그 수익률이 외국인을 능가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6월에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 실적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실적을 빌미로 인해서 한 종목당 그 무거운 종목도 7, 8%씩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기관 장세에서는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포트를 넓게 잡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치기를 올리다 보니까 아마 6월 달에는 종목별로 그런 심화 현상이 더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기관들은 화학도 많이 샀습니다만 조선도 많이 샀습니다. 이 조선 가장 덩치가 큰
현대중공업이 뭐 유독 부각이 됐는데 딱 떠오르는 인물이 김우신 부장님이잖아요. 워낙에 덩치도 비슷할 뿐더러 나는 조선에 한 표를 두는 것보다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현대를 좋아하는 김우신 부장인데요. 현대중공업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좋아하는 이유를 딱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잘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비중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각화돼서 잘 짜여져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로봇 태권브이를 만든다면 현대중공업이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재밌게 좀 표현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대중공업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변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좀 시장의 그런 수익률보다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무려 다른 조선주들 뭐 한 1%에서 2% 내면데 10% 5배 이상 올랐으면서 그동안의 부지선을 말끔히 좀 씻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어떤 그 덩치가 큰 자문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피킹해서 파킹을 시킬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변동성도 중요하고 향후에 이 업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의 자문형 랩이 상당히 시장에 돌풍을 보였는데 은행에서는 자문형 신탁이죠. 곧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자문형 신탁이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다루었던 자문형 랩의 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업종 대표주, 그다음에 핵심 이익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시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중공업과 OCI와 같은 이렇게 덩치가 큰 우량주들이 10% 막 급등락을 나타내는 거.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우량주의 테마주화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량주의 테마주화라기보다는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석탄 에너지, 소위 말해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원유 같은 그런 부분 에너지들은 점점 고갈돼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각국들은 이런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상품성, 생산성, 그다음에 경제성이 지금 검증돼 있는 에너지 분야가 바로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가야 되는 큰 산업의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테마주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뉴스나 루머로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테마라면 일단 산업의 이러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1920년대에 미국의 철도, 그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8, 90년대 인터넷 혁명, 그다음에 앞으로는 대체 새로운 신에너지의 혁명,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과 질을 변할 수 있는 큰 물줄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소연 구원님. 예, 그 밖에도 이 하반기에 이제 이미 조선 업체들이 상반기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업체들의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이제 유가 만약에 약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이 유가 관련해서 조선 업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 업종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이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도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좀 한 번씩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전력난이 생각보다 빨리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6월부터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수급 차질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전략과 함께 6월 증시 전망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현재 2011년 5월 증시가 작년 5월과 참 흡사했습니다. 그때는 그 1차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였었고 그리스 유럽 문제도 그때 1년 전에도 똑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5월보다는 6월이 더 나았는데 올해는 이제 5월 이어서 6월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전소연 연구원님. 예,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제가 하려던 얘기를 이제 똑같이 하셨는데요. 결국 관건은 그겁니다. 6월 달에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의 여부에 아마 시장이 많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추가 유동성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정책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그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8월입니다. 그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의 이 기대감이 만약에 정책 발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감으로 돌아설 경우도 항상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 국면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아까 김 부장님에서 한국이 만약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면 했는데 아마 그 부장님이 이 처리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좋아하신다는 거 보니까. 자, 오늘 독일이 유로족 그리스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선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이 흥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추스리다 그러면 자,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유로존이 뭔가 일단락되는 모습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독일이 진짜 지원을 해가면서 돈을 지원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너무나 기대심이 앞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이 2차 양적 완화가 끝난 다음에 과연 무엇을 내밀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 미국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발적 오늘 독일에 대한 이슈는 뭐 월말 효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서 그냥 휘나레라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장에도 물론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요. 그 대신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이든지 랩이든지 이런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정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 구간,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호신 부장님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6월에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로 인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 키가 민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민간은 이제 기업과 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부에 유보된 현금들, 이 부분들이 설비 투자 내지는 산업 활동으로 쓰이게 된다면 경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는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서 일단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주식시장 안젤리나 졸려, 네, 그리고 동양종금증권 김호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